자, 11페이지 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을 보겠습니다. 출제위원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선정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 검토, 선정, 채점을 담당할 자가 출제위원이에요. 그래서 이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 출제 방식이요. 문제은행 형식으로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중개법이다. 그러면 뭐 출제위원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위촉이 됐다. 그러면요, 3명 정도가 이제 문제를 출제하겠죠. 3명 정도 출제해서 각각 40문제씩 내요. 그럼 이제 120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20문제가 나오면요, 다른 출제위에 들어가요. 또 들어가고 이 중에 40문제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문제를 선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40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가 나가는데, 요 40문제가 나가기 전에 미리 모의 테스트를 거쳐요. 모의 테스트를. 그래서 이제 오류를 잡는 겁니다. 난이도 조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의 테스트 참여자들은 주로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시험 봤던 사람. 전년도 합격자들. 그래서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한 30명 정도를 차출합니다. 차출하는데, 그래서 한 30명 차출해갖고 모의 테스트를 미리 거쳐요. 거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잘못된 문제라든가 또는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정을 하죠. 여기서. 그래서 오류를 그래서 확 줄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학원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 테스트 참여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차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문제가 100% 유출되잖아요. 못 나오죠, 그 사람들은. 못 나오겠지. 당연히 못 나오죠. 그 몇 달을 가다놔빈다고. 그럼요. 가다납부를요. 부산의 모 호텔로 이동해갖고 8박 9일 동안 합숙해요. 합숙하는데, 그래서 그럼요. 전부 다 통신산 다 차단시키죠. 그러니까 그 시험 보는 날 그 사람들은 나옵니다. 보는 날.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물론 참가를 못하죠. 그래서 그 극비리 이제 소환을 해요. 근데 소환하는데 합격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나 들어간다. 모의 테스트. 그래갖고 이제 모의 테스트 들어갈 때 자기가 공부했던 자료 있으면 다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 보면서 이제 겹치는 내용 전부 다 이제 빼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수정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출제자가 출제한 문제에서 수정한 문제구나, 이거. 이런 거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오류를 확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문제가 오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오류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요걸 거치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가 들어가서 계속 시험 보면서 체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중앙. 그러니까 거의 합격률이 이것 때문에 거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격률이 몇 프로 정도로 들었습니까? 전체 응시 인원의 20% 정도. 그래서 20% 정도 합격하는데, 요 인원은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대비 20%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이 가능한 게, 올해 지금 2차 시험장에 들어간 인원 갖고 최종 합격자를 따지는데 1차 시험은 따지지 않습니다. 2차 시험장에 들어간 지금 응시를 한 인원들이 9만 1,000명이었어요. 원서를 낸 사람들. 그러니까 응시 원서를 낸 사람이 9만 1,000명이었고, 이 중에 약 한 65%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대충 한 6만 명 정도가 2차 시험장에 들어갔다. 6만 명 정도. 그래서 6만 명 정도가 지금 65% 정도가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나머지 35%는 응시 원서만 내놓고 시험을 안 봐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6만 명 정도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최종 합격률이 지금 20% 정도로 보이고 있으니까 약 한 12,000, 13,000명 정도. 그러니까 올해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 합격 인원이 13,000명 정도 이상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 이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은 문제가 거의 난이도 10회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걸 거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전에는 저게 수당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수당이. 그럼 8박 9일 동안 합숙하잖아요.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한 300원 줘야 될걸요. 그죠? 그 정도는 줘야죠. 예. 그래서, 예. 기본급 150에 시험 볼 때마다 수당 나오고요. 그 교통비 같은 거 다 따로 나갑니다. 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모 호텔에서 합숙을 해요. 이렇게.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위원.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표현했는데 요즘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요. 워낙 지금 전자 메일 같은 게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내요, 그냥. 출제위원들. 그러니까 조용히 위촉을 해버립니다. 위촉을 하면은 이제 문제를 집에서 내고 그 사람들이 메일로 쏘지도 않아요. 메일로 쏘면 해킹 당할까봐. 문제를. 그래갖고 USB에 담아갖고 직접 전달해요. 직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보안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시험 문제 유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취해도 문제는 그 사람 머릿속에는 문제가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죠. 근데 이제 저명한 부동산학 개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요, 누가 출제자 들어갔는지 대충 알아요. 대충 아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시험 문제 유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민정부로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은 진짜 깨끗해졌어요. 완전 공정합니다. 이거는. 자, 어쨌든 그래서 출제위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선정하고 채점을 담당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출제위원입니다. 저는 출제위원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유리하겠지요. 유리하죠. 제 스타일을 아시니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 강의 경력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로 이제 조용히 위촉을 해버리죠. 그럼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켰습니다. 신뢰도 저하 출제는 위촉을 금지하는 게 맞죠? 이게 몇 년이냐? 5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위촉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출제위원 임명 위촉 다 봤고요. 이제 시험의 실시가 나오는데 시험의 실시는 시험 공고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험 공고는 2번 나와요. 그래서 시험 공고는 계략사항 공고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정 공고라고 그러고요. 세부사항 공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 공고라는데 요 계략사항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일시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월 28일이면 27회 시험에 계략적인 윤곽이 드러나는데 사실은 12월 말이면 다 윤곽이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 대통령한테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고할 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언제 치를 건지 보고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충 윤곽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내년도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볼 겁니다. 이렇게 보고 방법은 1차와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물론 공고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2월 28일 날 내게 돼 있고요. 세부 공고 다시 한번 내거든요. 이거는 90일 전까지 내겠어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세부 공고를 다시 합니다. 이때 세부 공고할 때는요, 응시수라든가 또는 시험의 일시,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고를 같이 하죠. 이 세부 공고가 지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법이 끊임없이 개정된다고 그랬죠. 그럼 법이 개정되는데, 언제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시험을 보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세부 공고가 나올 때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우리는 시험을 봐요. 그래서, 세부 공고가 이제 우리 법상은 90일 전으로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7월 중순쯤에 세부 공고가 나와요. 이때. 그래갖고, 8월 중순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 기준일이 7월 22일이었어요. 7월 22일이었고,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 7월 20일 날 개정된 내용이 우리 과목에 있었는데, 요거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이 7월 22일 날, 이렇게 이제 올해 기준일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7월 중순쯤이 시험 기준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참고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시험 공고 2번이 나온다는 거 참고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결정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로 넘어갑니다. 그럼 합격자 결정 공고가 이제 11월 25일 날인가 이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번 26회는. 그래서 합격자 결정 공고가 나왔잖아요. 나오게 되면 이때로부터 1월 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1월 내에 교부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경기도지사가 교부하니까 수원으로 가야 되죠. 도청이 수원에 있죠. 도청이 수원에 있는데 원래 도청 가서 받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경기도는 이제 시군구로 각 뿌려줘요. 자격증을. 그래서 이제 지금은 11월 말쯤에 만약 합격자 결정가 나오면 이때로부터 한 달 내에 주게 되기 때문에 12월 초순 정도 여러분들이 성남시청에 가시면 거기에 자격증이 와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도는 시군구로 쫙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2월 초쯤이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빨리 받고 싶으신 분은 도청으로 가면 돼요. 가갖고 내 자격증 내놔라. 그러면 자격증 줍니다. 이거. 물론 이때 찾으러 안 가도 자격증 날아가는 거 아니죠. 날아가는 거 아니고 나중에 이제 받아도 되는데 나중에 받으러 갈 때는 도청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 가셔야 돼요. 만약에 자격증을 그럼 분실했다. 그럼 재교부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재교부 신청할 때 물론 수수료 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도청으로 다 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까지 이해해 두시고 1월 내 자격증을 주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니까요. 당연히 자격에 대한 권리를 넘깁니다. 양도 금지예요. 빌려주는 것도 당연히 금지입니다. 금지인데 요 대여와 비슷한 행위가 있죠.
공인중개사인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대여와 비슷하죠? 즉 A가 공인중개사인데 이분이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건 빌려준 거와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대여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했다. 그럼 이것도 대여와 똑같다. 그러면 자격증 양도대에 걸리면 이때는 당연히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취소해버리고요. 형사처벌도 받아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년에 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자격증 양도대는 모두 금지가 돼 있는데 처가 자격을 취득했어요. 남편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열어줬습니다. 이거 대여 아니에요? 대여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들이 자격을 취득했어요. 부모님한테 중개사무소 열어줬습니다. 대여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자격증 때문에 어쨌든 자격을 취득한 자가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개사무소인데 A가 자격증을 걸었어요. A가. 그래서 A가 자격을 걸었는데 사장님은 실질적으로 갑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장님이 A를 고용해서 A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하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 A가 이 중개사무소 출근했잖아요. 출근하면 절대 대여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자격을 거신 분이 어쨌든 사무소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이건 대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 한 30% 정도가 이런 사무소라는 거 실무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못하게 해야 되죠? 원래는 못하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변호사 자격증이에요. 변호사 고용해갖고 다른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 사무소.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유형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출근하면 절대 대여로 아니다. 그래서 이게 출근 안 했잖아, A가? 그럼 이건 똑 떨어지는 대여예요, 그냥. 이게 똑 떨어지는 대여입니다. 대여로 많이 어떻게 하면 걸릴 것 같아요? 대여 적발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손님. 손님하고 무리가 일어났을 때. 이때 이제 주로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걸리는 게 인근 중개업소에서 찔러요. 우리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적은 누구다? 공인중개사다. 맞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적은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찔러서 그래요. 나는 탱탱 놀고 있는데 자격증 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업무가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여기는. 이거 맨날 계약 썼다고 그러고 와서 자랑해. 잃어버리는 거지, 그냥.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걸려요, 이게.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게 자격증 대여 금지고요. 사칭 금지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 사칭하면 안 되듯이 우리 자격 사칭도 안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명함, 간판, 출판물 어느 곳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칭을 썼다. 그럼 이건 전부 다 자격사칭이에요. 다. 그래서 자격사칭으로 하고 만약에 자격사칭을 했다가 걸렸잖아요. 걸리게 되면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인중개사인데요. 이자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요.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함에 공인사라고 파악하고 다니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다시. 공인중개사인데 이분이 중개업 종사하지 않고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명함에 공인사라고 파악하고 다니는 거예요. 상관? 없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공인사만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공인사란 말을 쓸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사칭금지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격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첫 수업이니까 질문을 잠깐 받아보죠. 시험제도 뭐 물어보실 거 있어요? 없으면 바로 갑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요. 총칙 4페이지.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사실은 들어왔는데 우리가 민법 총칙이듯이 우리도 총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총칙이 있는데 총칙은 이제 우리 법 전체를 통할하는 내용인데요. 법의 제정 목적이 우리 법 제1조예요. 조문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 제1조가 법의 제정 목적. 우리 법 제2조가 있거든요. 법 제2조는 용어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2조에 2가 있는데 2조 2는 공사정책 심의위원회로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 제3조가 있는데 이건 중개대상물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총칙이다. 이게 총칙이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과목은 크게 분류하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중개 실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 법령 쪽에서 약 70%라고 했어요. 실무 쪽에서 약 30%를 출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법령이 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이라는 것은 일단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있는데 이 법이라는 건 국회에서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정부로 이송을 해요. 그러면 법을 대통령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령 형식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대통령령이라고 그러고 이걸 대령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관부처 장관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관령 형식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부령이에요. 부령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우리는 국토부가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이걸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법령이라는 건 일단 세 가지 이렇게 구성되는 게 법령입니다. 그래서 법, 영, 영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 가지를 법령이라고 부른다. 현재. 그래서 이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법의 시행을 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요. 시행규칙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법이나 시행령에 시행을 할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세부적으로 가는 거죠. 법이 이 골격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제 피와 살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우리 법은요, 공사법은 마지막 조가 51조예요. 마지막 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시행령은 마지막 조가 38조입니다. 38조고 시행규칙은 마지막 조가 29조예요. 그럼 세 개를 모두 시행규칙까지 합쳐도 118개의 조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법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문 수가 엄청나게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과목에서 비교적 쉬운 과목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무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제 득점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118조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문 수가 적기 때문에요. 문제 출제 방식이 쉽게 우리가 내용은 이해하는데 대충 알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다음 연도 시험이냐 다음 회 시험이냐 이걸 구분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이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를 바꿔내서 이게 옳은 점이냐 틀린 점이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빨리 적응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우리 과목은 다른 과목에서 비교적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이걸 좋게 얘기하면 아주 정교하게 출제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장난을 너무 많이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조문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과목의 특성이 바로 이런 특성이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만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4번하고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번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이 되어 있죠. 4번이 이게 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지금 경매 업무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경매. 그래서 경매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경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법원에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법원의 경매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절차를 마련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실무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실무 시간에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거래가 신고제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법률이 있는데 요게 원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우리 공사법에 직접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과목 명칭이 원래 법 이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였죠, 올해. 그러니까 26회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로 독립을 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딱 떼내냈다는 얘기입니다. 떼내갖고 별도의 법으로 지금 탄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도가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쪽에서 같이 섞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과목을 공인사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법에는, 시험 범위에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란 법률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약 70%를 내고 있는 겁니다. 70%를. 그래서 대다수로 이제 공사법에서 내고 있고요. 여기 부동산거래신고란 법률에서는 약 2문제 정도, 이 정도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개 중에 약 2개 정도만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 같이 들어가 있다. 근데 원래 우리 공사법령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아가는데 이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냐,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냐,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올해도 참 이거 시험 지문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지금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서식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국토부령에 있다. 국토부령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 지문 같은 게 그렇게 낸 거예요. 26회 시험에. 뭐 예를 들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낸 거예요. 이게 맞았나 틀렸나? 바로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 신고 필증이라는 건 사실 서식이거든요. 서식 때는 모두 국토부령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지문들인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다 9월 달에 했다는 거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못했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법령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만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법의 제정 목적, 법 제1조가 이제 나오고 있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고한단 말은 높인다는 얘기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참고해 두시고요. 나중에 우리는 이런 것도 암기해야 돼, 다. 암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암기하기로 하고 용어의 정의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용어의 정의. 지금 우리 법 제2조에서요. 용어의 정의를 6가지를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이제 나중에 용어의 정의를 암기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런 의미로 사용하겠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바로 우리가 중개에 관한 사항을 공부하기 때문에 중개에 관한 용어의 정의예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보세요.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어보시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한 행위를 여기서 끊어보시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래요. 자, 그러면 중개의 정의를 4가닥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법정 중개대상물이래요.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네요. 자, 이게 바로 중개의 정의로 내려져 있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 바로 생각을 해보면요. 법정 중개대상물은 이제 오늘 언급이 되는데 우리 법 3조에서 정해놓은 중개대상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3조에서 5가지를 정해줬어요. 토지가 있고요. 건축물이 있고 임목이라는 게 있고 광업재단이 있고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이거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이거 공부했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얻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래요. 그럼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매매, 교환, 임대차예요. 이것을 알선한대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알선은 다른 말로 소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또 매개를 해준다, 주선을 해준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죠.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요. 토지가 있거든요.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신답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네요. 이게 중개의 기본 그림인데 그럼 갑과 을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사고 파는 계약을 할 수 있죠. 이 계약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매매계약.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토지와 맞바꾸는 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을 교환 계약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갑이 을에 대한 토지를 세를 놓습니다.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 기타 을이 은행이라면 토지에 대하여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을 수 있죠. 또 전세권 설정 계약도 있을 수 있고요. 나아가서 지상권, 지역권 이런 계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 이게 계약이거든요, 다. 그럼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죠. 이것을 소개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중개다. 그러면 이 토지는 중개대상 물이 됐고요.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은 바로 이 부분이 됐고요. 요게 알선이죠, 지금. 중개행위예요, 이게. 이겁니다. 그럼 중개라 하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예요. 이게. 자, 그럼 이게 중개인데, 그러면 한마디로 중개를 어떻게 이해되느냐? 한마디로.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소개. 그죠? 소개. 그러면 여기 5가지가 아닌 세탁기를 소개했습니다. 자동차를 소개했어요. 중개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중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법이 정하는 중개라는 것은 소위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를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5가지 물건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동차다. 자동차 거래를 소개했어요. 중개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법정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이게 중개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정 중사물이 아니다. 자동차 매매 소개했어요. 세탁기 매매 소개했다.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에요. 토지 건물 입광공에 대한 중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예요. 그 다음에 소개하는 거. 소개하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의 거래를 도와주는 거죠. 이게 소개예요. 그러면 이제 소개가 아닌 것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 컨설팅 들어봤죠, 많이?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 과연 중개냐? 이 문제가 있는데 컨설팅은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팔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개업소에 찾아가고 내가 토지를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팔면 가장 이 토지에 대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겠는가 라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인중개사 A가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게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이걸 쪼개라. 200평, 300평으로 쪼개가지고 분할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파는 게 가장 수익이 극대화 되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부동산 컨설팅이죠. 이게. 그럼 컨설팅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조언을 해주고 있죠. 소개하는 게 아니네요. 그럼 결론. 컨설팅은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다. 아닙니다. 나아가서 분양을 대행해 준다는 거. 분양 대행 들어봤죠? 예를 들어서 이게 상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4층짜리 상가 건물을 갑이 신축을 했어요. 갑이 이 상가 건물을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자신이 직접 바쁘기도 하고 직접 분양을 해도 되는데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분양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A가 있어요. 그래서 A한테 가갖고 나 대신 분양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A가 갑을 대신하여 이걸 을, 병, 정, 무기, 경신한테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게 분양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를 대신하여 대신 분양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분양 대행이다. 그럼 분양 대행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소유자의 입장에서 이 물건을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양 대행은 소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결론은 분양 대행은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다. 이건 지금 첫 시간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개념한 거예요. 중개라는 것은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를 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다.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 중개 아닙니다. 나아가서 자동차 거래 소개했다, 세탁기 매매 소개했다, 다 중개 아닙니다. 그럼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중개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규제하고 있어요. 우리 법이 중개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라면 우리 법이 규제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컨설팅을 우리 법이 규제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얘기죠. 분양 대행을 우리 법이 규제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공인중개사가 아닐지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업무의 영역에 대한 부분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부동산 컨설팅 다 할 수 있어요. 분양대행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중개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실무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 간판을 걸어놓고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사실상 중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손님이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팔 사람들 찾아달라. 살 사람들 찾아달라.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면 이건 바로 걸리니까 결국은 법무사한테 가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상 중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진화된 중개제도를 갖고 있는 외국 같은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컨설팅이나 분양대행 같은 거 있죠. 이걸 전부 다가 공인중개사가 하고 있죠. 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돼. 이거를. 끌어들여가지고 공인중개사 아닌지 아예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후진적인 중개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업무 영역에 끌어들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협회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협회 중에 가장 힘이 없는 게 우리 협회예요. 사람 수는 더럽게 많은데 이거 가장 힘이 없는 협회가 바로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이게 아무 쓰할 데가 없어요. 이거는 이 협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나? 어쨌든 그래서 협회가 우리 이익을 대변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자동차 소개라든가 컨설팅, 분양대행 중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중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의 성격, 중개의 3요소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 순환 때 더 하기로 하죠. 중개 개념만 파악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가 2번 공인중개사로 나와 있는데요.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번 중개업이라 함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어보세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용어의 정의가 중개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중개업은요. 일단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된답니다.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래요. 이게 바로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갑을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도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방의 의뢰를 포함한다.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이건 뭐 당연히 이해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일정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 있죠? 무료 중개행위는 절대 중개업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많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이건 절대 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료 중개행위를 해도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니지만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보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그럼 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 판례라는 거, 민법 시간에 이제 판례라는 거를 들어봤는데 법에 대한 해석을 법원이 했다 그러면 이걸 판례라고 그러죠. 이걸 판례라고 그러고 만약에 국토교통부라든가 행정기관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했다. 이걸 유권 해석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이게 유권 해석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석을 법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이걸 유권 해석이라고 해요. 행정기관에서 한 걸 유권 해석이라고 하고요. 법원에서 법을 해석한 걸 판례라고 그래요. 이거를 참고하시는데 그럼 우리 판례에 따르면 업이라는 게 뭐냐? 한 번 정도 한 것은 절대 업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리성도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아버리면 영리성은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를 하게 되면 이건 중개업이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소개한 것은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개업정의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하면 돼요. 중개를. 그래서 이 중개라는 것을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보수를 받고 했잖아요. 그럼 이 꼴이 이게 중개업이에요. 이게 중개업입니다.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물에 대한 알선이다. 맞죠? 물 알선이 아닌 것은 중개가 아니에요. 그럼 자동차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어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 컨설팅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습니다. 역시 중개업이 되진 않는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중개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이라는 게 이제 이건 영업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영업허가 받듯이 우리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군구청한테 가고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나아가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고 나아가서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 있죠.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이 있어요. 그럼 중개 수수료라고 이게 불렀던 건데 이게 이제 중개 보수로 올해 용어가 바뀐 거죠. 그래서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한 푼도 우리 법이 정해놓은 한도를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엄격히 중개 보수를 정해주고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중개 아니라며요. 중개업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우리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컨설팅 해주고 보수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받아라 이 얘기죠. 알아서 받아라. 우리는 알아서 받으라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얼마든지 많은 금액을 받아도 처벌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분양 대행을 해줍니다. 상가 분양을 대행해줘요. 보수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처벌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왜?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개나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면 등록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라면 그냥 할 수 있고요. 등록할 필요도 없고요. 이에 대해서는 보수가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받으면. 한도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개념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중개업 정의 여기까지 이해를 해둡니다. 자, 이제 그 중개업 정의를 봤고요. 그 밑에 4번에 개업공인서란 말 나와 있죠? 자, 개업공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랬죠? 개설 등록이란 말의 동그라미. 자, 이제 개업공사로 들어왔는데 이게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개설 등록만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요게 종전에는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업공사가 중개업자였어요, 이게. 이 용어를 지금은 이제 안 쓰는 겁니다. 안 쓰고 중개업자를 개업공사로 바꾼 거예요. 당연히 바꿨어야 돼요, 진작에. 아니, 생각을 해보면 변호사가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개업을 했거든요. 그럼 업자 됩니까? 업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변호사라 하잖아요, 지금. 법무사가 자격을 취득했어요. 법무사 사무실 열었거든요. 그러면 업자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했잖아요. 업자가 됐죠, 업자가. 그래서 이 용어를 진작에 바꿨어야 됐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전문 직업인의 이런 일반인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개업공사로 통일한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열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개업공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공인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자가 바로 개업공사예요. 그래서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한 자가 누구라고요? 개업공사예요. 이겁니다. 그럼 개업공사의 종류는 일단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개업공사의 종류를 우리는 종별이라 불러요. 개업공사의 종별이라 부르는데 개업공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있죠.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개공이라 쓰겠습니다. 법인인 개공이 있죠. 그러니까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
그래서 이제 일정 법인은 요건을 갖췄다면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인인 개공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그거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죠. 이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된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개공이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를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개인이라고 불러요. 중개인이라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종별이 있는데 그럼 이 두 분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중개인이 누구냐? 이 중개인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고요. 국법 시대에 쓰던 용어거든요, 이거. 이 용어를 그대로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이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 개업공사라고 우리 법에 현재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자가 길기 때문에 줄여서 제가 중개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개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 자를 얘기한다.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그럼 이 자가 누구냐? 자, 오늘 연역을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연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해방 후에 말이에요.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나 다 시구 읍면장한테 신고만 하면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죠. 공세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신고만 하면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죠. 첫 번째 중개인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신고하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 그래서 이때 당시 중개인이 이제 첫 번째 중개인입니다. 근데 1961년도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발음하도 됩니까? 예? 하고 싶습니다. 얘기 안 하고 싶다고요? 내가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야지. 90년 이전은 90년도 이전은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랬다가 저쪽이라고 잘못하면 잡혀가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죠? 1960년도에 60년에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애들이 요즘 역사 교과서 때문에 말이 많죠. 근데 대다수가 관심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문제는 저쪽 애들이 저쪽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좋아요. 뭐 사부곡? 곡자는 모르겠고. 사무곡이라고 들어봤죠? 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대. 그죠? 내 정권실에 바꿔놓겠다 이거를. 현대사에 대한 부분을 바꿔놓겠다. 그런 의지 같은데. 아니 난 엊그제 TV를 보면서 편찬위원회 이제 저자로 이제 들어가신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난. 저기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앵커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우리 지금 광복제라고 하잖아요? 건국을 언제 했느냐, 언제 한 걸로 보십니까? 1919년. 그렇게 물어봤어요. 언제로 보고 있느냐, 그분한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건국은 1948년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정하는 거예요. 48년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죠? 네. 그죠? 헌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지금 국정화하자는 사람들은 있잖아. 북한으로 딱 보내면 돼요. 너무 잘 맞을 거예요.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나는 이제 법을 전공했으니까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 사법시험 때는 국사가 1차 과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1차가. 어쨌든 근데 우리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헌법에 우리는 1919년에 임시정부가 있었죠. 임시정부가. 이때의 법통을 배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전문에. 이건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역사학자가 저렇게 보고 있구나. 이게. 그래갖고 이분은 왜 그러면 랭카가 물어봤죠. 왜 그러면 1919년 안 보시고 이렇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국가라는 거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30% 약간 빠졌는데 우리 세상 살아가는 첫 시간이니까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 주권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국가는 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국가가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미 정부 수립은 됐지 국가나 국민이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게 국가나 국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죠. 있었는데 우리가 뺏긴 거예요. 그렇다고 뺏긴 건데 그게 국민이 없다라고 하면 되겠느냐. 와, 난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이렇게 써지면 애들이 어떻게 공부할까? 물론 우리는 김일성 머리에 뿔난 걸로 공부했죠? 우리 시대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김일성이 괴물인 줄 알았어요. 뒤에 뽕 나있고 혹이 입단만 이렇게 달려있다고. 그렇게 이제 공부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데 어쨌든 난 그래갖고 그거 TV 보면서 야, 저 양반 대단하다. 모 교수, 모 대학의 뭐 명예 석좌 교수인가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인식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야당에서 막 난리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뭐 그렇게 흘러간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소개헌법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경제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하면서 그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근대화되면서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잠잘 곳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도시에서는 주택이 쉽게 지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게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폭등을 했겠죠. 이게 부동산 투기였어요.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이게 만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기업이 종사했던 이러한 중개인들이 일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개정하는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걸 규제 못하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1983년도 말이었죠. 1983년도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에 제정을 하게 돼요. 중개업법의 제정을. 그러면서 중개업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은 두 가지를 골자로 끌고 갑니다. 하나는 중개업에 대한 이 신고제의 폐단을 없애버려요. 누구나 다 신고하면 중개업 진입할 수 있었는데 허가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문 자격증 제도인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골자로 중개업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83년도 12월 말에 이게 제정이 되면서 84년도 4월 1일에 시행을 하면서 소개업법을 폐지해요. 폐지하면서 이제 이 법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23차에 걸친 개정을 보았어요. 이 법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이, 공사법이 모태가 바로 부동산 중개업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허가를 받는 게 아니죠. 등록을 한다고 그랬어요. 등록을 한다는데 등록제로 전환을 시킨 게 언제였냐면 이 중개법 7차 개정. 그러니까 중개법 7차 개정이 1999년도에 있었어요. 이거 IMF 시대였다는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다운힐로 있으니까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가제였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해 지금까지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중개업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정확하게 공부하고요. 그러면 지금 허가제로 도입이 되고요. 83년도 말에 다음해 4월 1일 시행되고 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회가 언제 있었다고요? 1985년도 1회 시험을 치르게 돼요. 1회 시험을 치르면서 합격자가 무려 몇 명이 나왔냐면 무려 6만 명이 합격했어요. 1회 때. 이 기록을 여태 못 깨고 있습니다. 여태. 그래서 이제 총 공인중개사가 현재 전국적으로 약 33만 명 정도가 있어요. 33만 명 정도가 있고 이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중개업에 현업에 종사하는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장롱 속의 공인중개사예요.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때 6만 명이라는 배출이 되면서 이 기록을 아직도 깨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중개업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게 1차 개정이었어요. 그래서 중개업법 1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1989년도 12월 30일 날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법 제정 후 6년 뒤에. 그래갖고 이때 1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개정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요. 이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중개업법 제정 후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중개인의 출신 성분 두 번째가 바로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인 두 번째 출신이 바로 허가받고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결국 90년 이후 89년도 12월 30일 이후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절대 등록이 허가를 불가했죠.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라는 거 이해를 했고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기득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에 대한 기득권을 주게 되는데 그분들이 바로 중개인이에요. 그래서 현재도 중개인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이 중개인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중개법 시절에 쓰던 용어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사법에서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 개혁공사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길기 때문에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 그러면 중개인입니다. 또는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저는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요 이 개혁공사가 지금 현재 2015년도 3, 4분기 말 기준 그래서 9만 명 정도가 존재합니다. 9만 명 정도 존재하고 이 중에 법인이 약 800개 정도 있어요. 800개 정도 법인이.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개공이나 중개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인이 현재 몇 명 정도 남아있느냐 9만 명 중에 약 5천 명 정도가 현재 중개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5천 명이라는 인원이 전부 다 지금 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연세가 많을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업을 현재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걸로 보여요. 근데 현재 존재 인원은 파악된 인원이 약 5천 명 정도 파악되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8만 9천 명 정도는 전부 다 8만 5천 명 정도는 전부 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이.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약 99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중에 서울이 약 한 25% 내지 30%. 서울이. 우리 경기도 있죠? 경기도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이게 이제 수도권인데 수도권이 전체 개공의 약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공. 그러니까 9만 명 중에 60%라면 60%, 69, 54, 5만 4천 개. 그러니까 5만 4천 개 정도의 중개업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지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파악한 숫자예요, 이게. 내일서부터 저는 창업 실무 들어가거든요. 창업 실무 강의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자격증 따신 분들 상대로 해갖고 개업을 지금 현재 실무 강의를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쪽에 실무가 있긴 있지만 우리 쪽에서 공부하는 것은 시험에 대비한 실무고요. 이제 진정한 실무를 공부하는 거죠. 계약서 쓰는 거, 설명서 쓰는 거, 손님을 어떻게 사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강의를 이제 내일서부터 저는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우리 학원은 뭐 경매한다면서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실무 강의를 다른 학원에서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다 이거를. 그래서 현재 지금 파악된 인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7만 4천 명이었거든요. 올해 들어가지고 15년도 들어가고요. 엄청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9만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역대 최고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6만 명, 6만 5천 명 이 정도 유지하다가 7만 4천 명 정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만 4천에서 다시 8만 5천으로 갔다가 9만 명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중개업소가 이 정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동탄에 가서 하시는 분들 많죠. 동탄이 이제 아무래도 신도시고 그러니까 좀 좋으니까 그쪽에 가서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인천 쪽은 저는 이제 인천에서 오고 있는데 인천 쪽은 송도 쪽이에요. 송도랑 이제 청라 쪽인데 그래서 송도 쪽에도 지금 현재 원래 처음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중개업소가 송도 쪽에만 약 한 120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0개나 있어요. 중개업소가 이렇게 돼 있고요. 세종시 있죠. 그 코딱지만한데 세종시 중개업소가 한 800개 있어요. 그 코딱지만한데. 한 구당,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구당 중개업소가 약 한 1200개 정도? 1200개 정도 있으니까 한 구당.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200개 정도가 있고, 우리 여기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도 중개업소가 대단히 많긴 많죠. 여기도 뭐 대략, 여기도 성남시 정도가 보통 한 2000 내지 3000개
그 정도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그만큼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사무소 운영비도 못 내는 데가 많아요. 근데 여전히 그 틈새에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건 사기를 어떻게 잘 치냐가 문제죠, 이제.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현재 이게 바로 개업공사라서 개업공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다. 그 점을 이해해주고. 그럼 중개인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이죠. 없는 분들이고. 그래서 기득권만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제 후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정의로 갑니다. 2번의 정의인데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